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애정해왔던 회사 중 하나인 가비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디스클레이머를 잠깐만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회사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회사를 반드시 보유한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목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 종목을 사라, 팔아라 하는 얘기가 절대 없으니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어떤 회사나 산업 하나를 쭉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기업 분석하는 흐름을 보면서, 아, 기업을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보는 거구나 하는 그런 거를 좀 이제 체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투자 리딩을 하지 않고요. 이 채널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리딩 채널이 아닙니다. 혹시 뭐 종목 추천이나 리딩 같은 거를 바라시면 제 채널은 적합하지 않고요, 보시기에. 좀 이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실 분들께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투자자 본인에게 다 귀속됩니다. 우선 가비아라고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는 도메인 등록해주는 회사, 이 정도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회사가 그 도메인 등록해주는 도메인 대행으로 처음에 사업을 초창기에 그걸로 사업을 시작해서 사세를 키운 것도 맞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비아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별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매출의 한 25.6% 정도 되는 164억 정도가 도메인 등록에서 도메인 등록 대행에서 나오는 매출이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11.7% 정도, 그다음에 하이웍스라고 기업들이 쓰는 이제 인트라넷이나 메신저 뭐 이런 그 그룹웨어 같은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사스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93억 정도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이고, 이 IR 보고서가 2020년이 마지막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2020년 걸로 썼는데, 뭐 회사가 아주 급변하는 회사는 아니라서 대충 어떤 쪽에 조금 더 그 포션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뭐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2016년에는 1,021억을 했던 매출이 2020년에는 1,690억을 했네요. 그다음에 2021년에 아마 2,004억인가 했을 거예요. 여기 적어놨네요. 연결 기준이고요. 2021년에는 매출액 2,004억, 영업이익 330억, 순이익 117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은 자본 총계가 583억, 그 다음에 부채 총계가 397억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를 하려는 그 재무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부채 비율이 어지간하면 100%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먼저 이제 가비아 하면 떠오르는 도메인 등록 대행 사업을 보면, 이거 뭐 한 번씩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텐데, 뭐 닷컴, COKR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도메인들이 있잖아요. 그 도메인을 이제 따려면 이런 도메인 등록 대행 업체를 통해서 따야 되는데, 카페24나 가비아 같은 국내 업체들도 있고, 뭐 고데디 같은 이런 해외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도메인 등록 대행을 해주는 게 뭐 대단히 뭐 기술적인 해자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서 그 뭐 도메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격을 보시면은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제가 이 재간둥닷컴이라는 도메인을 이제 만약에 딴다고 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 싶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13,500원 1년에 13,500원, 그 다음에 카페24는 1년에 23,500원, 그 다음에 고데디는 1년에 12,000원, 호스팅 KR에서는 1년에 1,500원이요. 근데 가격은 카페24가 특별히 조금 더 가격이 센 편인데, 카페24를 제외하면은 뭐 조금씩 몇천 원씩 더 싸고 비싸고는 있는데 고만고만한 수준이고요. 가비아는 가격이 이제 산축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중간 정도 수준인데, 이제 일단 도메인 대행하면 가비아가 너무 이제 네임 밸류가 너무 세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이게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 요 메뉴에 보면 뭐 도메인, 호스팅, 홈페이지, 쇼핑몰 등등등 해서 약간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이 가비아의 솔루션을 쓰면 이제 약간 수직 계열화된 느낌. 그래서 도메인 등록부터 약간 사이트 구축, 그 다음에 뒤에 백엔드까지 약간 가비아를 쓰면 좀 편리하게 한꺼번에 다 토탈해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약간 편리한 면이 있어가지고 가비아를 한번 쓰셨던 분들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요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우리가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웹상에 띄워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서버가 필요한데 서버를 개인이 사서 그것도 회선을 넣고 해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웹호스팅 서비스, 웹호스팅 같은 걸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비아 같은 회사들이 서버에 이제 일정 공간을 쫙 분해를 해서 이용자들한테 이제 임대를 하는 겁니다. 뭐 용량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래픽 얼마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하는 건데 그거에서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거 컴퓨터 쪽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 내가 직접 뭐 서버를 갖고 있거나 뭐 물리적인 뭔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가비아가 갖고 있는 자원을 이제 임대를 해서 쓰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대신에 이제 좀 유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버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기가 좀 좋고 그다음에 뭐 용량을 어느 정도 쓰겠다.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회선을 어느 정도 쓰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직접 물리적인 장치들이 없어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달달이 요금을 내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상 서버라는 것도 있고 뭐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도 있고 나스 스토리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결국은 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CDN도 제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서비스 뭐 쇼핑몰이든 뭐 웹사이트든 뭐 어떤 앱이든 서비스를 운영하려면은 어떤 공간 서버 공간도 필요하고 뭐 네트워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이 G클라우드를 쓰면 필요한 것만 옵션을 찍어서 우리가 한 달에 요금만 내면 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거 아마존 AWS 외국에는 유명한 게 이제 아마존 AWS가 있죠. 그런 거고 요즘 보면 제가 이제 클라우드 계산기라고 해서 뭐 서버는 얼마 어느 정도 스펙이 되는 서버를 쓰고 스토리지는 어느 정도 쓸 건지 가상으로 요금을 견적을 내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거를 이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하는 게 워낙 많고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하나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은 이쪽으로 이제 웹 개발이나 이쪽 전공을 하신 분들도 너무 볼 게 많고 또 이쪽이 문외한이신 분들은 아예 분석 자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 생각에는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회사가 어떤 그림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굵직한 그림을 보는 게 가비아를 분석할 때는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꾸 클라우드라는 말이 나와서 클라우드라는 걸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은행인데 은행 웹사이트랑 앱을 구축하려면 예전에는 뒤에 네트워크 장비도 우리가 직접 다 사서 네트워크 구성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스토리지도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운영체제도 우리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미들웨어 같은 것도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뭐 맨 끝단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제 앱이나 뭐 웹사이트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다 구축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다 했어요. 회사 하나가.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인데 클라우드를 보실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죠. 아이아스, 파스, 사스. 이게 뭐냐면은 일단 사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요즘 구글 독스 많이 쓰죠. 구글 독스나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들. 그다음에 노션도 많이 쓰시죠. 노션.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뭐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 그런 게 다 쌌습니다. 사스. 그러니까 뒤에 백단에 스토리지 서버 뭐 이런 것도 다 그쪽 회사들이 제공을 하죠. 자기네들 거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도 걔네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가입해서 쓰기만 하면 되죠. 한 달 요금 내고 쓰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몸만 와. 몸만 와. 요 개념이 사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파스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볼 필요가 없고 요 아이아스를 좀 봐야 되는데 아이아스가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G클라우드나 아마존 AWS 뭐 이런 아마존 AWS 밑에 보면은 EC2라고 하는 이제 그 가상 서버를 임대해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아이아스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랑 스토리지랑 서버랑 가상화까지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 위에 윗단에 올라가는 뭐 운영체제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하고 뒤에 요 부분만 돈을 내고 월 단위로 이제 쓰는 이런 개념이 이제 아이아스 개념입니다. 별건 없어요. 네. 이해하시기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쪽 일단 시장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짙은 파란색이 클라우드 IT 인프라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IT 인프라가 전망이죠. 2020년에 한 1조 5천억 정도 시장, 그 다음에 2023년에는 1조 7,100억 정도, 그 다음에 2024년에는 1조 9,500억 정도 시장이 될 것이다 하는데 어쨌든 이 숫자는 아마 정확하게 맞지 않을 거고요. 추정치니까. 어쨌든 우상향하는 시장이다. 점점 커지는 시장이다. 라는 건 모두 이견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퍼블릭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은 우리가 아까 예전에 봤던 G클라우드, 뭐 AWS 뭐 그런 것들이 다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퍼블릭이 아닌 거는 좀 비공개로 어떤 집단이 자기들끼리만 쓰는 그런 시장을 말하는데 일단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을 보면은 아까 제가 파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파스 시장이 규모가 작아요. 사스 아니면 아이아스인데 이게 국내 시장 규모가 1조 9,500억 정도 되네요. 토탈로 하면. 시장이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이아스, 사스, 파스를 전부 다 합친 국내 시장 규모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만 통계를 낸 거예요. 인프라만.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을 보면은
이거 경향신문 자료인데 제가 여기 아이아스 시장만 계산한 듯 해놨는데 아마 아이아스, 사스 다 통계낸 것 같고요. 2019년에 시장 규모가 6조 3천억이었다고 하니까 얼추 맞죠, 숫자가. 얼추 맞죠. 아이아스, 파스 다 통계낸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해외 업체들이 계속 이제 매출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제 거 채널 보시는 분들만 해도 우리 사스 엄청 많이 쓰잖아요. 사스만 해도 구글 독스 다 쓰시죠. 구글 독스 다 쓰고, 구글 스프레드 쓰고, 그다음에 노션 이런 것도 쓰고, 그다음에 뭐 아마 해외 그런 웹 서비스에 돈을 쓰시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월결제로 그런 툴들에. 그러니까 그런 거 사스, 외국산 사스 제품을 쓰는 게 많을 거고, 우리 뭐 에버노트도 예전에 많이 쓰셨잖아요. 에버노트도 샀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AWS를 워낙 많이 쓰니까 아마 이게 AWS나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것들, 그다음에 구글 앱 엔진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사스로 들어가는데, 아이아스로 들어가는데, 그 해외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6,692억이나 벌어가네요, 매출을. 점점 해외 서비스들의 매출이 높아지고 있다. 뭐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는데 해외 서비스들이 비중이 높아진다. 이건 약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글로벌로 봤을 때 2020년에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뭐 한 129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140조, 15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아마존 AWS가 독보적이죠. 아마존 AWS 점유율이 32%,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20%, 그다음에 구글 앱 엔진 같은 게 이제 9%, 그다음에 뭐 알리바바, IBM 뭐 후발주자들이 쭉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상위 3개 업체가 아이아스 기준으로 이제 세계 시장을 계속 선도해 나갈 것 같고요. 특히 아마존 AWS는 너무 압도적이죠. AWS가 압도적이다. 여기 뭐 가비안은 끼지도 못합니다. 어쨌든 다시 국내 시장을 보면, 뭐 우리 회사는 국내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국내 시장을 보면, 이게 언제 자료? 2018년 자료구나. 19, 20년이 다 에스티메이트가 돼 있네. 어쨌든 뭐 굵직한 숫자, 이 숫자 추정을 한 거는 틀릴 수가 있고, 굵직한 흐름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파스 시장은 생각보다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아까 보셨지만 파스는 크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아이아스, 사스 위주로 봐야 되는데, 사스랑 아이아스랑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큽니다. 거의 비슷하게 같이 크고, 어쨌든 방향은 우상향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요거는 지금 뭐 시장은 좀 너무 크게 잡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상향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의 이제 주력 서비스 중에 하나인 하이웍스라는 게 있는데, 하이웍스는 아마 지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뭐 LG나 삼성 다니시는 분들은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 IT, SI 회사들을 끼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그 그룹웨어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 안에서 쓰는 이메일부터 해가지고 전자 결제 받는 결제 시스템, 그다음에 휴가 내는 거, 뭐 공간 예약하는 거, 주소록 일정 관리, 뭐 캘린더 같은 거요. 그다음에 화상 회의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모바일 연동해서 뭐 이렇게 앱으로 뭐 연동하는 것들, 업무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 뭐 메신저도 있겠네. 그래서 그런 회사 업무에 필요한, 그리고 협업에 필요한 전사적인 그 자원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웨어를 아마 대기업들은 다 그 그룹 내에 있는 SI 회사들이 만들어서 아마 자체적으로 쓰고 계실 텐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단 말이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중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이제 하이웍스라는 솔루션을 가비아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하이웍스는 2008년에 출시를 했고요.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기반이고, 뭐 메신저부터 해서 근태관리, 전자결제, 화상회의, 뭐 여기 자원 예약,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도 해주고, 뭐 다 있어요. 업무에 필요한 건 다 있어. 그다음에 직원들끼리 주소로 서로 볼 수 있는 그 조직도의 주소로, 그다음에 게시판, 뭐 이메일까지 다 있습니다. 필요한 거. 그래서 토탈 그룹웨어 서비스고, 지금 작년까지 제가 체크한 게 이제 회원사가 13만 고객사가 회원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매출 규모로 따지면 대기업이 엄청나게 더 비중이 크지만, 기업 숫자로 따지면 대기업보다는 그 중소 중견기업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소 중견기업이 개수가 많을수록 하이웍스는 고객층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클라우드 그룹웨어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당연한 게 업무 효율 향상, 그다음에 관리 비용 감소.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아예 이런 그룹웨어를 도입하기 힘든 회사들 보면 막 카톡으로 업무 공유하고 하는데 그건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업무하는데 필요한 게 메신저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수시로 결제 받아야 되고, 뭐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고, 자원 관리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당연히 업무 효율 향상되고 관리 비용이 감소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회사 기밀 자료 같은 게 유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직원 10명짜리 중소기업인데 업무를 카톡으로 한다 그러면은 회사에 필요한 자료가 그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당연히 외부에 유출이 되겠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큰 이유로 하이웍스 같은 그룹웨어를 쓴다. 요거는 좀 통계가 이제
이거는 그루베어라기보다는 협업 툴이라는 개념으로 낸 통계 같은데요. 이건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그러니까 iOS는 빠졌고, 그러니까 그루베어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업무 협업 툴 중에서 이제 통계를 냈더니 줌이 1등이다. 그다음에 구글 미트가 2등이다. 하이웍스가 3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개념이 다르죠. 줌은 줌은 그루베어는 아니잖아. 그죠? 그냥 원격으로 얼굴 보고 뭐 이렇게 업무할 거 하고 요 정도 툴인데 구글 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회원수 당연히 압도적이지. 줌은 글로벌 서비스고 구글 미트도 글로벌 서비스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네. 잔디, 네이버웍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거는 그냥 크게 의미는 없는 통계 같고 지금 이제 국내 그루베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건 IT데일리라는 신문사에서 2011년 통계를 만든 건데 가비아가 1등입니다. 1등으로 올라왔어요. 1등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25.8%. 그다음에 2등이 네이버 클라우드웍스인데 네이버웍스 이게 12%. 그다음에 더존 비주원에서 만든 서비스가 9.6%. 그다음에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6.9%, 다우 오피스가 5.9% 이렇게 쭉 나가요. 엄청 많아요. 왜냐면 그루베어를 만드는 게 크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루베어 만들려면은 만들기는 쉬워. 이게 문제는 이제 영업이 문제죠. 이런 거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그루베어를 만들고 있고 시장 점유율 1등이 가비아, 우리 회사 하이웍스다. 25.8%. 약간 2등하고 갭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루베어에 딸려 있는 서비스이기는 한데 메신저, 회사 메신저 사용 점유율은 어떻게 되냐 봤을 때 하이웍스에 딸려 있는 가비아 제품이 28%,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든 카카오워크가 12.2%, 그다음에 구글 챗이 8.6%, 더존 비주원께 8.3% 이렇게 또 쭉 나가요. 가비아가 좀 이제 시장 선도적인 입장이다. 언제든지 이 지위는 뭐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 메신저를 사용하냐 물었을 때 약 56%의 기업이 사용한다 했고 나머지 44%는 아직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도 조금씩 사용하게 되면 시장 규모는 조금씩 더 커지겠죠. 지금까지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이게 가비아가 이제 약간 이제 계열 회사에서 딸려오는 연결 매출들이 많아가지고 계열 회사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쭉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회사들은 다 이제 이런 회사들은 좀 이렇게 빼놓고 위에 주요 법인이라고 제가 빨간색 쳐놓은 이제 KINX, 그 다음에 가비아 CNS, 엑스게이트, 뭐 이런 회사들을 뽑아봤습니다. KINX 같은 경우 지금 상장사죠. 상장사고, 덩치가 좀 있습니다. 지분율은 36.3%고. 뒤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KINX가 하는 그 서비스별 매출을 보면, IDC 매출이 78%, 그 다음에 IX가 14.3%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매출 845억을 냈고, 순이익이 254억이 났는데, 이 중에 가비아가 갖고 있는 지분이 36.3%니까 가비아한테 잡히는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은 92.2억이 가비아 몫이겠네요. 그래서 KINX는 IX라고 해서 요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는데 ISP들 있죠. 통신회선 제공하는 회사들. 그 회사들끼리 조금 더 원활하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딱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걸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IDC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 도곡 IDC, 평촌 IDC 뭐 이렇게 쭉 있죠. 이게 도곡 IDC가 KINX 소유고 나머지가 다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IDC 공간을 이제 고객사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나오는 매출이 78.3%다. 그다음에 가비아 CNS라는 회사가 있는데 가비아 CNS는 이제 상거래할 때 필요한 서비스나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비아 CN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은 홈페이지를 좀 클릭으로 쉽게 만들어주는 이제 웹사이트 빌더 클릭앤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쇼핑몰 또 관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쇼핑몰을 좀 쉽게 구축을 하고 그걸 관리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뭐죠 퍼스트몰이나 이셀러스 주머니 이런 서비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글로벌로 또 장사를 하고 싶죠. 뭐 알리바바든 아마존이든 뭐 해외 몰에도 좀 입점해서 장사를 하고 싶다 할 때 좀 가비아 글로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글로벌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 그 다음에 온라인에 광고해주는, 그러니까 제품을 파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팔리잖아요. 그런 거 광고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자체적으로 그냥 그 독립적인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가비아 홈페이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1년 매출을 보면 186억이 났고요. 순이익은 27억이 났고, 가비아가 갖고 있는 지분율은 47.7%라서 이제 작년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이 12.2억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엑스게이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트워크 보안 쪽에 특화된 회사고요. 보면은 뭐 이제 네트워크 보안 장비부터 해서 보안 관제까지 이렇게 해주는 회사고, 고객사들을 보면 일단 관공서가 많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관공서도 있고, 그다음에 깐깐하기로 소문난 이제 금융기관들, 뭐
농협,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신한은행 이런 하나은행 같은 금융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도 있습니다. 군사시설, 기무사에도 들어가고 육군 뭐 이런 데도 들어가고 뭐 고객사는 다양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보안 관제 이쪽은 뭐 이 정도 레퍼런스면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뭐 기술적인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289억 매출이 났고 순이익은 33억이 났습니다. 가비아 지분율은 45%로서 작년 기준 순이익으로 41.5억의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이 잡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본 것들을 쭉 한번 보면 좀 나눠보면 뭐 클라우드랑 IT 서비스 쪽이 있고 그다음에 IX랑 IDC 쪽, 그다음에 보안 쪽, 그다음 기타 뭐 놀멍 시멍 같은 그런 자회사들 기타 쪽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보면은 2019년, 20년, 21년 3년치긴 한데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 부문이 다 매출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되게 빠른 속도로 우상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전부 다 우상향을 하고 있고 2021년 총 매출은 2,004억이 났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가 클라우드랑 IT 서비스에서 나는 매출이고 34%가 IX랑 IDC 그러니까 KINX 쪽에서 나는 매출입니다.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쪽에서 나는 매출이 14억, 그 다음에 기타 매출이 6% 정도 수준입니다. 대충 보면은 우리 회사가 하는 일 중에 어디 쪽 비중이 크구나 하는 게 딱 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도대체 그래 가비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파고들 필요는 없지만 대충은 이제 알겠죠. 예, 뭐 도메인 등록 대행부터 해서 뒤에 서버 쪽 자원 쓸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해서 뭐 회사에 제공하는 그룹웨어도 들어가고 보안 쪽 네트워크 보안 쪽도 있고 뭐 이런 회사를 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토탈 그쪽 이제 네트워크 리소스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그런 토탈 업무를 하는구나 하는 건 대충 아시겠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럼 가비아를 누가 쓰는가 보면은 이거는 제가 한번 꼽아본 거예요. 일단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되게 기업들의 화두가 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회사들은 뭐 크게 이슈는 아니지만 디지털이랑 별로 관련 없는 회사들도 빨리 이제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자. 그게 되게 강하게 부는 바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지금도 DT화가 진행 중이고. 근데 이제 좀 자본력이 있고 좀 규모가 있고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DT화를 잘 적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소, 중견기업들은 DT화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얼마 안 된 자료거든요. 중소기업 업종별 디지털 성숙도를 회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41.9%의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좀 성숙돼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거의 58, 59% 정도 회사는 아직 우리 회사는 디지털 성숙도에서 떨어진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뭐 DT화라고 하면 별거 있겠습니다. 아까 그룹웨어 들어가고 뭐 온라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에 좀 디지털로 접목을 해서 일처리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일 텐데 앞으로 먹어야 될 시장이 많다는 거죠. 아직 58%, 59%의 기업들도 아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그 회사들이 좀 갈증을 느끼는 게 특히 이제 회사 내 자원 관리나 뭐 ERP 같은 거, 전사적 자원 관리나 그다음에 그룹웨어 이쪽에 좀 갈증을 느낀다라는 응답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비아가 이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조금 앞으로 먹을 거리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좀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대생들 나중에 뭐 할 거냐 하면 다 치킨집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 물리학, 수학, 생물학은 필요 없어. 다 나중에 보면 닭집 사장이야. 그리고 코더, 프로그래머, 아키텍트, 연구소장 또 닭집 사장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테헤란노의 스타트업들을 한테서 나오는 우스갯소리인데 막 이렇게 막 코드를 짜다가 뭐가 잘 안 풀려. 너무 안 풀린다. 우리가 저녁이나 먹고 하자 해서 저녁에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치킨을 먹다가 막 우리가 이런 개발 얘기를 하니까 치킨집 사장님이 싹 끼어드셔가지고 이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줬다. 막 코딩을 잘 하시더라.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도시 전설이에요. 그 정도로 공돌이들은 결국 끝은 치킨 사장님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방송에서도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 자료를 일본에서도 가져가서 뭐 이건 한국의 사회 문제다라고 다룰 정도로 보면은 초중고 나오고 문과든 이과든 결국은 과로사 아니면 치킨집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실제로 치킨집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자영업자가 한때 막 600만, 800만에 육박하기도 했었잖아요. 자영업자가 진짜 많았고 그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먹는 장사 내지는 치킨집 뭐 이런 걸로 갔었죠, 실제로. 근데 지금 좀 재밌는 통계가 있어서 이 자료는 제가 인터비즈라는 곳에서 이제 갖고 왔는데 인터비즈 분들 감사합니다. 자료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보면은 지금 좀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로 하면은 서울은 더 지금 보면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바로 위에 형 세대는 치킨집을 차렸죠. 근데 지금 우리 또래들, 그 다음 우리 후배들은 치킨집을 안 차리고 통신 판매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노란 게 통신 판매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조그만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확실히 통신 판매업이 점점 늘어나죠. 노란색이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한식 전문점이거든요. 밥집이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옷가게 줄어들고, 뭐 전반적으로 줄어드는데 다 통신 판매업으로 와. 근데 여기는 이제 이 통계를 보면 이 파란 선이 통신 판매업이거든요.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엄청 가파르게 늘어나죠. 그리고 식당 같은 거는 좀 이제 줄어드는 추세고, 옷가게도 줄어드는 추세고요. 이게 지금 전국 통계인데 서울 통계만 보면은 이게 더 극적이거든요. 서울 통계만 보면 통신 판매업이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오르고, 한식을 추월했어요. 지금 치킨집 한식은 이제 더 데드크로스가 나가지고 추월하고, 치킨 한식 이런 거 창업하기보다는 이제 다 통신 판매업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한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하든 물건을 팔든 뭐 아니면 뭐 콘텐츠 장사를 하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온라인 몰과 치킨집 사업자 수 앤드 증가율 비교를 보면 2016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년간, 3, 4년간 7, 8, 9, 10, 약 4년간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통신 판매업은 87.9%가 증가했고 패스트푸드점은 24.2%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회사 다니기 싫어하고 다들 퇴사 열풍하죠. MZ세대들. 이게 왜냐면 MZ세대들이 뭐 이제 타겟이 돼서 그런데, 사실 MZ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전보다 회사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는 회사 바깥에서 돈 벌 수 있는 계기, 그러니까 먹고 살 게 많아졌다. 제 생각에는. 특히 이제 뭐 주식 투자, 부동산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온라인에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진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아마존에 셀러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쿠팡 파트너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쇼핑몰 파가지고 장사하는 분들 많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뭐 유튜브 등등등 온라인으로 먹고 살 게 너무너무 많아진 거야.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사회 트렌드에 가장 또 득을 보는 회사가 어딘가 하면 저는 이제 가비아일 수 있겠다. 왜냐면 보세요. 쇼핑몰을 하더라도 뭐 도메인을 하나 따야 되고, 쇼핑몰 사이트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안에 입점해갖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또 도메인을 따야 되고, 하다 보면 또 내 거 D2C몰을 갖고 싶은 갈증이 생기고, 하여튼 뭔가 가비아랑 엮여이 돼 있어. 그래서 이런 통신 판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개인 사업 온라인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뭔가 가비아에 우호적이지 않나 하는 느낌을, 제가 숫자로 뽑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공서들이 이제 클라우드화, DT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2020년에 정부 발표 자료인데, 2020년 당시에 클라우드로 전환이 완료된 정부 부처 비율이,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당 통계로 낸 건데 전체의 17%밖에 전환을 못했고 아직은 해야 된다. 49개 사업 대상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아직도 이제 클라우드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 목표는 2025년까지 이 49개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절반 정도는 공공 클라우드로 가고 약 46%는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적극 활용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계속 크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관공서 쪽은. 관급 쪽은 이제 계속 크는 시장인데, 이게 보시면은 공공 민간의 거의 절반 비율로 해가지고 2025년까지 이렇게 클라우드화를 완료를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있죠.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 정부의 7조 5,200억 정도의 정보화 예산 중에서 클라우드에 투입된 게 8,2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그 중에 이제 15.4%를 민간 클라우드를 썼어요. 그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3,480억 정도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밖에. 그죠? 근데 2022년, 2023년부터는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활용하는 비중이 확 높아져요. 그래서 이 금액도 확 커지겠죠. 금액이 확 커지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가비아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광급 수주도 잘 따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떨어질 콩고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비아의 클라이언트를 보면, 그러니까 가비아 별도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이제 가비아가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보면 뭐 대기업들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 그 다음에 외국계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외국계 회사들. 요건 이제 IX 때문에 클라이언트로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군사 시설들, 뭐 육군, 기무사 이런 군사 시설들 뿐만 아니라 뭐 금융기관들, 각종 관공서들, 뭐 시청, 도청, 뭐 많죠. 교육청, 관급 수주도 잘 따, 이 회사가.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는 거의 전방위적으로 뭐 엄청 많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임원을 보면 좀 특징이 문과 출신의 연대 출신이 강세다.
보면은 대표이사님도 문과 출신이죠. 여기 지금 이사분들 보면 거의 문과 출신이에요. 경영대학 문과. 여기 LG CNS 출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이제 그러니까 IT랑 아예 관련 없는 분들은 아닌데 문과 출신이 좀 많다. 그리고 좀 보면 학풍이 약간 이 회사의 학풍이 약간 연대 쪽이죠. 연세대 대표이사님도 연세대 출신이고 연대 서울대 한 분 계시고 연대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쪽이 강세인데 또 어떤 분이 이제 저는 근데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스타트업 있을 때 되게 존경하던 인생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그 회사 대표님이 연대 문과 출신, 그러니까 연대 교육학과 출신이었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의 태동기부터 큰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기획도 잘하시고 보는 눈이 이렇게 넓으신 분인데 그분도 사실 연대 문과 출신이거든. 그래서 문과 출신이라고 해서 딱히 뭐 기술회사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하고 일해본 경험을 더듬어 보면 확실히 기술적으로 딥하게 들어가면은 좀 어려워하셨어요. 그러니까 개발 실무자들이 하는 거를 정확하게 팔로우업해서 따라가시는 건 힘들어 하셨어. 근데 인터넷 비즈니스를 보는 눈이 밝아서 그 다음 먹거리가 어디 있다는 걸 맥을 되게 잘 짚으셨거든요. 그 기획을 되게 잘하시고 사업 기획이나 서비스 기획을 잘하셨어. 그래서 아마 가비아도 약간 그런 문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만 해봅니다. 제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요 문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분들이 기술적으로 딥하게 들어갔을 때는 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 초창기부터 워낙 가비아는 업력도 되게 길잖아요. 인터넷 초창기부터 이쪽에 가능성을 보고 하셨던 분들이고 또 이쪽 뭐 돈 흐름이나 기술적인 흐름, 트렌드는 되게 맥을 잘 짚는 분들이 아니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다 서울대 연대라서 이 광급 수주 잘 따는 이유도 약간 이 인맥이나 학맥, 뭐 친구들 이런 걸 이용해서 수주를 잘 따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 이미 레퍼런스 많이 쌓였잖아요. 가비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신뢰가 있고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서 뭐 광급 공사를 따든 금융권을 따든 뭐 이제 수주 따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연구 개발비도 보긴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가비아는 아주 뭐 기술적으로 되게 막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술을 다루고 기술로 돈을 버는 회사지만 뭐 되게 원천 기술을 다루고 막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난이도를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일을 다루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구 개발비가 매출의 뭐 5%에서 6% 정도 매해 나오고 있던데 그게 사실 다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보면 급여 및 상여금이 작년에 286억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절반이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다 개발자나 뭐 이렇게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뭐 서버 쪽 엔지니어들한테 나가는 급여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R&D라는 게 별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들 중에 모 회사들도 그냥 단순히 웹 개발자예요. 웹 개발자. 그냥 맨날 서비스 만들고 하는 웹 개발자인데 그게 또 연구 개발의 인력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물론 가비아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그 회사는 이제 일반 웹 개발자들도 R&D로 잡혀 있으면서 또 나라로부터 받는 뭐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연구 개발하는 거 보면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건 없거든요. 뭐 보면 도메인에 대한 접속을 제3의 사이트로 연결하는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있다. 그다음에 독자 서버 운영 시 필요한 네임 서버 기능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웹메일의 매니지드 메일 서비스, 클릭 투 콜 서비스 뭐 이런 거 개발하고 있겠죠. 스마트 HD 동영상 기능 구현, 별도 FTP 프로그램 없이 외부로 FTP 지원.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원천 기술을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따닥따닥 해서 개발을 해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클라우드 고도화. 이게 아마 각 팀에서 뭐 니네 하고 있는 KPI 뭐 하고 있어 해서 위로 올려서 아마 여기 이렇게 공시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다루는 회사는 맞아. 기술 회사는 맞는데 우리가 막 생각하는 그런 완전 난이도 높은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과천 토지를 매입한 후에 사옥을 준공하는데 토지 매입한 건 좀 됐어요. 토지 매입은 2020년 8월에 유형자산 양수 결정 공시가 떴었거든요. 이 공시가 있어요. 공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토지 11,996제곱미터에 대해서 이제 가비아 컨소시엄이 전체 면적을 이제 현금으로 매입했어. 현금 지급이야. 돈도 많아. 현금으로 샀는데 가비아 지분율이 45%고 43%인가 42%가 아마 KINX.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가비아가 사는 거죠. 그래서 산다 이렇게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KINX가 지분율 43%, 동사가 45%. 가비아랑 KINX 모두 전액 현금 지급으로 땅을 산다. 돈도 많아. 그래서 2020년 기말 사업 보고서를 주석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토지가 416억 6천만 원이 증가돼 있죠. 그래서 지금 기말 잔액으로 536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 과천 토지 매입한 거고요. 이게 이제 며칠 전에 2월 16일 날 이제 드디어 여기 이제 사옥을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식. 그래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을 했고 여기 보면 발주한 데가 가비아, KINX,
가비아 CNS, 엑스게이트, SP소프트 해가지고 가비아 관계사들이 다 여기 지금 올라와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가비아는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지식정보타운의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 연면적 54,643제곱미터에 달하는 계열사 통합사옥을, 그러니까 지금이 그 계열사들이 사무실이 다 퍼져 있잖아요. 퍼져 있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계열사를 한 번에 다 몰아오겠다. 일단은 가장 큰 계획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 통합사옥에는 가비아는 물론 KI, NX, 가비아 CNS, 엑스게이트, SP소프트 등 자회사들이 함께 입주한다. 이렇게 같이 모여있으면 시너지가 나겠죠. 그래서 요 땅이 어딘가 보면은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이쪽이거든요. 지금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막 뭐가 만들려고 땅 밀어놨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가비아가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 2구역, 지식 2구역이 여기인데 여기가 지식 1구역이고 여기 2구역이거든요. 다음 지도로 볼까? 여기입니다. 여기 요 땅. 요 기타 용지 요 부분인데 여기가 지식 2구역이고요. 2-1구역이 있고 2-2구역이 있는데 각 거의 막 절반 크기 있고요. 절반 크기. 절반 정도를 가비아가 땅을 샀어요. 갖고 있고 전체적인 위치를 보면 지금 여기 과천이 이쪽에 있고 여기가 이제 안양이거든요. 안양하고 과천 넘어가는 중간에 여기 인도관역 있는 근처 여기 중간이고 보면은 뭐 서울 밑이고 위치 좋아요.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직원들 출퇴근하려면 여기 있으면은 이제 이 서울 서북 쪽 경기도 서북 쪽 직원들은 다니기 힘들겠다. 주로 이제 강남 뭐 동작구 강남구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좋겠네요. 그다음에 수원이나 군포 이쪽도 출퇴근하는 위치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IT 개발하시는 분들, 그 사회 초년생분들 지방에서 올라오면 관악구 많이 사시잖아요. 관악구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기 괜찮아. 전철로 금방 오네. 노른자 위입니다. 땅은 괜찮아요. 이건 이제 해안 건축사 사무소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상 받았대요. 가비아 이제 이 사옥 준공하려고 이제 조감도인데 상 받았대요. 설계 잘해서. 대충 이런 디자인으로 건물이 나올 것 같고 이 오른쪽의 자료는 가비아 자료는 아니고 KINX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KINX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12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체 IDC를 또 여기 안에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프라 확장. 그래서 확장된 인프라는 오픈하자마자 이제 그 IDC의 30% 정도로 이제 고객을 입주를 시키고 나머지 70% 공간은 5년에서 7년 동안 천천히 입주를 시켜가지고 5년에서 7년 안에 100% 다 입주를 시키겠다 하는 게 목표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은 3년 차까지는 좀 이제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간 상태였다가 이제 3년 지나고 나서 BEP 달성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연간 60억에서 70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건 이제 가비아에도 영향이 가겠죠. 이거 좀 감안해서 재무제표 수익을 추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제가 만든 지표인데요. 계약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부채. 회사에서도 계약부채를 언급하기 시작했던데, 이제 계약부채가 뭐냐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잖아요. 그 계약금 받은 걸 제가 이제 다 합산을 해본 건데, 이 계약금은 주로 1년 안에 프로젝트를 끝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단기적인 선수금 개념의 돈이 많고, 그렇다면 2021년에 계약부채가 134억 정도가 났으니까 2022년에 비즈니스를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항상 이 회사는 계약부채가 그러니까 내년도에 프로젝트 할 거에 대한 계약부채가 항상 있었고 그게 매출액 대비로는 항상 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게도 계약부채가 꺾이지 않는 한 이 회사의 매출도 어지간하면 꺾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상관관계가 아주 높긴 하지만 뭐 계약부채가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이듬해 매출이 무조건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빠그라질 수도 있고 계약부채라는 게 프로젝트별로 얼마의 계약금을 잡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신규 수주를 못 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렇게 계약부채가 오른다고 해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부채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왔으면 좋겠다, 매출도. 그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만든 지표라서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 통해서는 실적 요약이나 밸류에이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회사가 발표했던 실적만 일단 한번 쭉 훑어볼게요. 매출액을 보면은 2012년에 691억으로 출발을 해서 쭉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상승률로 보면은 거의 10% 초반에서 10% 중후반 때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매출은 꾸준히 상승을 해왔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전 사업 부문이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생같이 훌륭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다. 느리지만 따박따박 가는 회사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매출에 맞춰서 잘 따라가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률이 박하예요, 박해. 그러니까 기술 회사기는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보적인 플랫폼이나 독보적인 기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갖고 있는 기술을 뽕짝뽕짝 잘해서 영업을 잘하는 회사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영업을 잘하고 기획을 잘해서 영업을 잘한다. 그래서
그 순이익률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가 아니라 다 잡으면 순이익이 더 크긴 한데 지배주주 지분으로는 이익률이 한 5%, 6%대다. 근데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규모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기준으로 하면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400억 났고 그 이전에는 500억이 났어요. 지금 시총하고 비교해보면은 이 회사가 현금 장사를 굉장히 잘한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더 깊게 까보면은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것만 보면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채 비율은 항상 100% 이하로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비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특히 우리 회사 고객층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아직도 DT화율이 낮아서 앞으로도 좀 먹을 게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트래픽이나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주력 자영업이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파는 음식점 형태에서 지금은 그 온라인에서 뭔가 하는 통신 판매 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2024년에 과천 사옥이 완공되면 계열사 간의 업무 시너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IDC 캐파도 높아지니까 한 차원 더 이제 도약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IT 관련해서 돈 낼 만한 카테고리에는 전부 다 발가락을 하나씩 걸치고 있다. 그다음에 국내 공공 영역은 국내 기업들이 텃밭인 게 좀 장점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 AWS나 애저 같은 해외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 침투를 잘 하고 있지만 공공 영역은 좀 해외 서비스가 국내 서비스들한테 영업력에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 뭐 인맥이나 연줄, 뭐 국내 기업 몰아주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관공서 아리아 한글 쓰잖아.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에 필요한 도구들을 수직 계열화한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메인 등록부터 서버 관리, 뭐 홈페이지 제작까지 다 약간 수직 계열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느낌이어서 어느 한쪽에서 가비아를 쓰면 다른 것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이용자 락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좀 관리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도메인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한번 써보시면 관리하기 편하게 돼 있어서 가비아 하나만 쓰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업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업력이 탄탄하고 고객층도 워낙 탄탄하고 그다음에 재무 구조 좋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저는 가비아의 강점이라고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계속 드리는 말씀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보다는 약간 있는 기술을 잘 지지고 볶아서 영업 그 회사 경영 전략을 잘 짜고 그에 맞춰서 영업을 잘하는 그런 이제 영업회사 느낌이 좀 난다. 아니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선배님 얘기 드렸죠. 연대 선배님. 그 기술에 관심이 많은 문과생 느낌이다. 왜냐면은 기술적 해자라기보다는 인적 해자에 의존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AWS, 애저, 구글 앱 엔진 등 이제 해외 서비스들의 약진이 너무 세게 치고 들어오니까 그런 서비스들하고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가비아에서 AWS 컨설팅 사업을 따로 하긴 해요. AWS가 잘 되면 또 자기들이 사는 생존 방법을 찾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도메인 등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사실 회사가 이미 뭐 어느 정도 경쟁력과 레퍼런스를 갖추고는 있지만 여차하면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경쟁자들한테 노출이 돼 있는 상태죠. 뭐 도메인 등록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사업이 전방위적으로 다 여러 가지 경쟁자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다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로 보였습니다. 오늘 가비아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재미있는 기업 찾아갖고 기업이나 산업이나 얘기할 게 있으면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열공.